안녕하세요. 군무원 9급 2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구조 형성 해가지고 구조 형성 한 다음에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왔어요. 1번에 보면은 규모가 커질수록 한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규모가 커질수록 한 다음에 복잡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복잡성이 넘어진다. 맞습니까? 높아진다? 두 번째,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가 낮아진다. 맞습니까? 공식성이 더 커지죠. 근데 이 부분 가운데 더 복잡한 말이 세분하게 있었어요. 이 부분이 여기가 이쪽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복잡하게 넣어놨지만 결론을 보셔야 되죠. 공식화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죠.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복잡성은 어떻게 된다? 높아질 것이다죠. 그쵸? 다음에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잡성이 커질 것이다. 쉬운 문제였고요. 연습하려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상황 요인으로 우리가 규모, 그 다음에 기술, 환경, 전략 등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리가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커짐에 따라 분권화가 촉진될 것이다. 그쵸? 근데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이 분권화가 민주적인 그 의사결정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문제는 좀 틀리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환경 관련해서 복잡성,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잡성이 커진다. 맞는 지문이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는 낮아질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이 두 개 정도만 구분해서 다시 보시고요.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다. 맞는 말이죠. 공식화는 낮아질 것이다. 같이 가죠. 이거랑 비슷하게 환경이랑.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자, 이 문제는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취업이 아니라 취급이라고 해야 되는데 취급. 미국 퇴직이 아니라 기관 업무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죠? 어쨌거나 이 보기는 그냥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할 거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죠.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있죠. 취급할 수 없다예요. 제가 여기 잘못 써놨던 게 뭘 잘못 써놨죠? 취업 제한이라고 써놨죠? 취업 제한이 아니라 취급 제한이에요. 취급 제한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자 제가 3하고 5하고 3이라고 정답표에 써놨었는데요. 실제 정답은 뭐예요? 5년하고 3년인가요? 취급 제한. 5년하고 3년은 뭐였죠? 이건 취업 제한이죠? 그럼 정답은 뭐죠? 2년하고 2년이죠. 그쵸? 기관 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게 취업한 취업 제한 기간에 대하여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5년하고 3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법 조항을 두 개를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아예 취급할 수 없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이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기간 업무 기준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간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그 다음에 어디 있죠?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게 이거죠. 등록 의무자는 여기서는 취업 심사 대상자라고 한다.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3, 4, 5로 외우잖아요. 이게 3, 4, 5로. 왜냐면 등록 의무자가 몇 급이니까? 4급이니까. 3, 4, 5 하면 안 헷갈리죠? 그쵸? 근데 순서가 얘가 먼저죠. 역사적으로 5, 4, 3으로 여기 있죠. 5, 4급 3이죠. 5년 전, 5년. 취업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료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보는 거 있죠. 정보. 그게 몇 년이냐면 3년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3년이에요.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 나왔던 게 특이했던 게 얘네들이 일정 규모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건 다 아시죠? 두 번째, 시장형 공기업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한 공기업의 퇴직 공직자는 이렇게 3년, 5년. 이게 나온 질문 하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 쉽죠.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뭡니까? 이거는 내적
내적이죠. 이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서 외재적 요소인가요? 내재적 요소인가요? 외재적 요소이죠. 유일하게. 그쵸? 그 다음에 호돈 효과는 외적이에요? 내적이에요? 외적이에요. 호돈 효과는 저는 항상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얘 다른 이름이 뭐가 있죠?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인가요?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인가? 이름 조심하시고요. 상수 효과 있고요. 이거는 내적 타당성이죠. 정답은 크리밍이랑 호호돈 효과인데요. 이게 아까 외재적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쵸?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에서 크리밍 효과하고 얘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잘 나올 것 같은 녀석들만. 역사 효과하고 성수 효과, 이 정답 어쨌든 3번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이런 시옷을 봤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거 섞여 있는 거랑. 그럼 역사 효과랑 성수 효과 두 개 다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호손 효과. 인위적인 실험 환경에서 얻은 실험적 변수의 결과. 나 지금 실험받고 있어요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심리적 긴장감으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그 다음에 자기들을 평가자와 동일시하여 평가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바대로 행동함으로써 호손 효과가 왜곡된다. 이게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의 지문으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표본 대출이 아니라 표본 추출의 대표성 문제. 동질성이 있지만 대표성이 없는 경우는 일반화가 곤란하죠. 동질성이 있다는 말은 내적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외적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다간. 동일 집단에 여러 번 실험적 처리를 하면 실험 조작에 익숙해져서 측정값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해가지고 실험 전 측정이 피조타자의 실험 조작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다. 실험 전 측정이 라는 거 나오네요. 실험 전 측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크리밍 효과가 크게 나타날 대상자만 배정하는 것. 이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선정 효과라 말하는 거죠.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역사적 요소, 성수 효과, 다른 말로 성장 효과, 회계 인공 요소, 극단적에서 덜 극단적으로 가는 거, 측정 요소, 실험 전 측정한 자체가 실험에 영향을 주는 것, 상실 요소, 탈락, 선발 요소, 이게 외재적 요소죠. 선발의 차이로 처음부터 다른 특성.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이 있고요. 선발도 이것도 내재적, 성숙도 내재적. 보통 선발 요인, 성숙 요인, 뭐 역사적 밑에 선발, 성숙의 상호작용 이런 순서로 많이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까 시험 요소, 측정 요소라고 부르는 게 있지만 또 이것도 있죠. 측정 수단 요소. 또 다른 말로 측정 도구 요인. 이거는 시험지 자체가 문제인 거죠. 측정자가 바뀌는 거,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하는 게 바로 측정 수단 요소입니다. 오염 효과. 오염하는 거죠. 오염. 자, 통일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이거예요? 정답이? 이거는 뭐의 예외예요? 단추뜯기예요? 네, 단일성 원칙의 예외죠. 그죠? 또 뭐예요? 목적세, 그 다음에 수입 대체 경비, 특별회계, 기금이 있죠. 근데 잘 보면요. 이거는 어디 있어? 추가 경정 예산은요. 단일성 원칙과 그리고 한계성 원칙의 예외이기도 해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도 꼽히죠.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통일성 원칙의 예외 한번 읽어주시고요. 단일성하고 통일성 원칙의 공통된 예외가 특기죠.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이거죠. 그쵸? 추가 경정 예산은 단일성 원칙이자 한계성 원칙의 예외구나. 수입 대체 경비는 방금 여러분이 어디서 보셨어요?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서 보셨죠? 완전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꼽히죠. 수입 대체 경비는 볼 때마다 헷갈리니까 국가재정법 53조 1항을 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수입 대체 경비가 수입이 초과 수입 관련되는 거가 바로 수입 대체 경비죠. 그쵸?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거버넌스 문제가 이것도 이제 정답이 뭐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로 보여요. 전자거버넌스의 최종적 의사결정 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최종이면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소수의 합의적 이것도 이상하죠.
소수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2번하고 4번이에요. 여기서 잘 찍으셔야 되는데 전자거버넌스에서는요. 통합이라는 말이 자꾸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기출문제에 뭐가 있는지. 지식정보 관리 관련된 문제에서 보면은 지식관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정보기술의 확보.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온 바가 있어요. 통합적 정보기술. 통합전산 환경 관련된 기출문제에서 논물합 순서대로 해가지고 물리적 위치, 물리적 통합에 대한 지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죠. 위치에 대한 통합이다 하면서 최종적 통합이 합리적 통합이죠. 그쵸? 어쨌든 핵심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통합전산 환경이잖아요. 얘는 통합이 목표인 거예요. 통합. 마지막에 우리나라 G2B의 대표적인 예인 조달정보 시스템 나라장터는 1단계 정보 제공 넘어서 상호작용 쌍방향 그 다음에 통합 대등과 뉴거버넌스의 성숙한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서 해설에 나온 건데요. 역시 통합이라는 게 이 전자 거버넌스 쪽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통합적 의사결정이라고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답을 읽어보니까 다수의 통합적 의사결정이 전자거버넌스의 최종적 의사결정 형태에 해당한다. 원래 우리 원문은 이거였나봐요. 시민중심적 전자거버넌스의 본질과 특성. 전통적인 통치에서는 소수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양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서는 확산된 분권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졌다. 확분. 그쵸? 확산된 분권. 이게 바로 중간 단계구나. 확산된 분권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최종적 의사결정인가 봐요. 시민중심적 전자거버넌스는 다수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전자정보 문제는 한 번 나온 문제가 2번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해요. 근데 왜냐면 책들이 너무 이렇다 할 책이 없기 때문에 좀 분산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갖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통합적. 그 다음에 자 2019년 이게 무슨 말이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잃지 않는 국세. 이게 간접세라는 거죠. 간접세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개인 부주 증권으로 외우시면 돼요. 개별소득세, 그 다음에 인지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주세,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죠. 그죠?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는 이게 지방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니다. 얘는 직접세에 들어간다를 알고 가시면 이거 굉장히 쉽게 풀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세 측에 연습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한다. 그 다음에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와 목적세로 구분을 한다. 그쵸? 그 다음에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세로는 소법, 상증종 몰라요. 근데 외우셔야 돼. 어쨌거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예요. 이걸 외우든지 밑에 있는 간접세를 외우든지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개별 왜 안 찍히죠? 자, 개별 소비세, 어딨어? 인지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개인 부주세, 그리고 증권. 개인 부주, 증권. 개인이 부주할 때는 증권으로 내라. 간접세입니다. 목적세는 3가지가 있죠. 기출문제에서 지방교육세하고 그냥 교육세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바가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되죠. 교육세, 국세로서의 목적세, 교통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다. 국세는 14개다 총. 교통세 제가 생략했는데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거 합해서 교통세예요. 농어촌 특별 이게 3개가 목적세. 이게 14개인데 세부수하면 세부고. 지방세는 11개다. 근데 지방은 특이하죠. 이원적인 지방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층을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자치구가 있죠.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자치구가 있고 광자군도 있죠. 광자군이요. 광자군 있어요. 도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도 밑에는 도시군이죠. 특별시는 뭐라고요? 자치구. 그 다음에 얘는 광자군. 도는 도시군이에요. 그쵸? 그런데 세금은 이상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묶어서 얘를 실세라고 부르죠. 그리고 위에 도세만 따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시 광역시 밑에 바로 자치구세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도세 밑에는 시군세.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세는 세목이 9대2로 배분되어 있으며 정확하게 11개죠. 여기 9개, 여기 2개예요.
그 다음에 도세는 6개. 그 다음에 여기는 5개예요. 이걸 외워야 되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외울까요? 얘부터 외우는 게 제일 좋죠. 등산, 자치구세, 등산, 관악구세. 여기 관악구에 산이 있잖아요. 관악산. 관악산 생각하면서요. 등산구세죠. 등산구세죠. 이거 외우고 나면 편해요. 왜냐면 얘 위에 자치구 위에 있었던 건 아까 특별시랑 뭐였죠? 광역시였죠. 그쵸? 특별시랑 광역시였죠? 대각선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건 도세예요. 거기 위에다가 보내는 건 등록면허세일 거고 바로 옆에 같은 층위에 있는 게 시군세예요. 거기다 보내는 건 재산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 순서대로 외우시고 등록면허세는 위로, 대각선 위로 간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밑으로, 시군세로 간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없다? 특별시 광역시세에 있다, 없다? 없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취례비로 외웠어요. 취례비. 그 다음에 뭐 교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시도세, 공통된 목적세죠. 그쵸? 이건 목적세인데 목적세는 시도세. 특별시, 광역시, 도세. 여기에밖에 없죠. 목적세는. 그쵸? 근데 플러스 취례비도. 취례비도 시도세다. 취례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군, 특별시, 광역시세. 어디부터 갈까요? 자,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는 공통되는 거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 동, 담, 득이라고 외울게요. 주동 담득은요. 특별시 광역시세랑 시군세 대각선세예요. 그쵸? 주동 담득. 주동 담득은 왼쪽에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쵸? 그 다음 우리 시군세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시군세를 추가할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2개 더 추가한다면 뭐를 추가할 수 있죠? 목적세인 교자만두를 추가할 수 있죠. 그쵸? 교육, 지방교육세랑 그 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추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우리 방금 본 공통되는 취례비 보면 완벽해지죠. 취례비 3개, 주동담득 4개, 그 다음에 목적세 2개, 더하면 정확하게 몇 개? 9개죠. 그쵸? 9개, 9대 2예요. 자치구는 2개. 이렇게 해놓고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와 도세이다. 아까 위로 대각선 위로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자치구세와 시군세 옆으로 옮긴다고 했죠. 시군세. 그 다음에 등산은 자치구세 했고요. 주, 동, 담, 득. 얘는 뭐라고요? 플러스 재산세는 시군세이다. 5개. 자, 취, 레, 비. 이게 시도세의 공통점이었죠? 이게 그 다음에 있어요? 여기 똑같은 거 아까 한 거예요. 주, 동, 담, 득. 주, 동, 담, 득. 이거 4개 공통점 되는 거랑 그 다음에 플러스로 목적세인 2개 합하면 실세인 된다. 특별시세하고 광역시세가 된다. 취례비 더하기 등록면허세랑 교자만두 하면 도세이다. 외울 수 있죠? 말로 외우셔야 돼요. 결국에는 말로 외우셔야 되는데 그 공통되는 점 비교하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대각선 그런 거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국가공무원에는 있지만 지방공무원에는 없는 공무원은 쉽죠? 뭡니까? 아주 쉽습니다. 뭡니까?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죠. 일반직 공무원이든지 뭐 별정직 공무원이든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어디에 없다? 지방 공무원에는 없다. 근데 지방에는 있다 없다? 있다죠. 그쵸? 별정직, 특정직, 정부직, 지방 공무원법 가면은 다 있어요. 그쵸?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에만 있다. 정부조직법에도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도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의 2조 2를 갖고 와봤어요.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해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파견휴직도 돼요. 재직도 되지만 파견휴직으로 인사관리되고 있어도 고위공무원단 맞습니까?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일별특이에요. 근데 특정직 공무원은 특히 외무공무원만 된다고 하죠. 그쵸? 일별외라고 외우죠. 군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은 실장과 국장급이죠. 과장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예요. 하지만 과장도 개방형 직위죠. 임용될 수 있죠. 그쵸? 그것까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개방형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은 다른 거예요. 그쵸? 어쨌거나 실장, 국장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교육자치관할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이런 게 있다. 그게 뭐냐 살펴봤어요. 자, 서울특별시의 행정부시장은 정무직이에요. 얘는 정무부시장하고 행정부시장 두 개 다 서울시는 정무공무원이죠. 그쵸? 하나는 정무국가고 하나는 정무지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정무지방공무원. 그러나 광역시, 그 외에 서울특별시 제외한 광역의 행정부시장은 얘는 바로 고위공무원 가급이죠. 고위공무원 가등급이죠. 그쵸? 해놓고 그 다음 얘네들의 정무부시장이나 부지사들은 별정직이죠. 별정직이죠. 그쵸? 그거 기억해놓고 하지만 부교육감은 거의 대체적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요. 부교육감은 한 명밖에 없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요. 제주도는 다른 걸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실제 제가 조례 가서 보니까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제주도법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매일 확인을 해야 돼요. 있고 그 외에 다른 법령 있다고 합니다. 여기 넘어가십시다. 국가재정법상 옳은 것은 제가 이거 1번하고 2번은 보고는 못했어요. 쉬워서 안 봤는데 왜냐면 이거 외우려고 에너지를 좀 쏟았거든요. 자, 어쨌거나 국가재정법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며칠입니까? 120일이에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헌법은 90일, 30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는 조세 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전망이 포함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첨부 서류 기출문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이 나왔어요. 그쵸? 두 번 나왔으니까 적어도 그의 배 20배는 봐야죠. 그죠? 20번은 봐야죠. 그죠? 보세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국가재정법에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쭉 더 늘렸죠. 심의 기간을. 그 다음에 헌법에서는 90일, 그래서 30일까지. 여기서는 헌법상은 며칠이에요? 심의 기간이? 60일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 국가재정법을 합하면 며칠이에요? 90일이죠. 그죠? 심의 기간을 더 늘렸죠. 그 빼기 덧셈 잘 하시고요. 정부는 회계연도보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조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당연히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승인을 받겠어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등. 이 너무 많아가지고 법제원이 제가 예산안의 첨부 서류는 제가 추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꼭 비교해서 보셔야 되죠. 예산안의 첨부 서류랑 보세요.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은요. 1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예산안하고 기간은 똑같죠. 그쵸? 하지만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쉬워요. 그죠? 쉬워요. 포함되어야 된다. 뭐 이 재정 운용 기본 그럴 것 같아요.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나왔죠.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의 전망. 약간 미래적인 게 나왔죠. 그쵸? 재무 증가율, 약간 비율 나오고요. 증가율, 산출 내역, 전망. 약간 미래에 대한 좀 더 률, 약간 확률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통합 재정 수지에 대한 전망도 넣는데요. 그 밖에 대통령. 그 다음에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분석보고서.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예산안 첨부서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이거는 방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죠. 그쵸? 첨부서류랑 구분을 하셔야겠죠. 이건 좀 더 구체적이죠. 아까 변동, 변동이 아니라 전망 이런 거 나온 것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다음에 120일이 또 뭐가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국가재정법에는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12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의 2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보증채무관리계획,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어디에 첨부 서류였어요? 같은 거 아닌가? 다른 거구나. 여기 국가채무관리계획이구나. 다르다. 그죠? 그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첨부 서류는 뭐였다고요? 국가채무관리계획이고 우리가 보기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여기 보증이란 말이 들어있죠? 보증이라는 말은 조금 더 간접적인 거니까 얘는 그냥 다른 약간 분리돼서 가는구나.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계획, 그 다음에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 추계서가 있다고 합니다. 외울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거는 국가채무관리계획,
보증이 아니라 일단 국가채무관리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뭐로 나왔다? 첨부세로로 나왔다. 여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사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 전망이 나온 바가 있다. 봐주시면 되겠죠. 광학행정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쉽죠? 뭡니까? 민영화죠. 그쵸? 민영화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자, 처음에 사무위탁은요, 협규고라고 외우면 편하죠. 협규고. 왜요?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협규고. 이게 바로 사무위탁이에요. 지방행정협의회는 협구고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결이 들어가죠. 협규결고. 뭐가 들어간다? 의결이 들어간다예요. 협의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결이 필요하다예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협의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규결승이야. 규결승. 그리고 플러스 법인이라는 뜻의 법이에요. 규약을 정한다. 의결. 그리고 국무총리의 승인일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일까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죠. 규결승 법이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몰라요. 규약을 정하여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 장관의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걸치면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한다. 라는 거죠.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법인으로 한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생략했어요. 하나 더. 협의체 아시죠? 장이나 아니면 의장이 전국적 단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협의체죠. 협의체는 행신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신고만 하면 되죠. 허가도 아니고 신고하여야 한다죠. 지체 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이제 슬슬 그런데 자, 국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건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다고요? 공무원 원래 준비하시던 분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대통령령이라는 걸 알면 돼요. 공무원 보수 규정이 대통령령이라는 걸 알면 돼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죠. 그 다음 이건 여러분 다 푸실 수 있지 않아요? 공무원만 준비하셨어도? 그쵸? 국무원 있었잖아요. 이 법조항이 있단 말이죠.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과 같이 특정직 공무원의 예로 군인, 군무원들이 추가로 나올 거예요. 그쵸? 외무공무원은요? 특정직 공무원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얼마 전에 그 기억 누군가에 의해서 환기를 받았는데 대통령 경호처 뭐죠? 대통령 경호처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그 직원들도 뭐죠? 그 사람들도 특정직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경호 공무원 있고 군무원은 군인에 대한 대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군무원은 군인에 대한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군인 쪽이니까 그럴듯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풀 수 있는 한에서 이거하고 이거 보면서 이걸 찍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가공무원법을 가봤어요. 제가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경력직은 실적과 자격, 즉 실일개 실적주의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근무한다. 이게 직업공무원 제도죠. 그쵸? 그게 국가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죠. 종류는 일반직, 특정직이다. 기연행,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공무원은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들어가죠. 내년 4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기반해서 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방교부세법도 이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이 국가고직 공무원일까요? 지방직 공무원일까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국가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많을까요? 특정직 공무원이 많을까요?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요. 그 중에서 교육공무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의 직원, 그 다음에 아까 뭐였었죠? 경호실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경호실에 나오는 직원. 특수경력직은 정무직하고 누가 있어요? 별정직이 있어요. 그죠? 정무직. 요즘에 최근?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법관이 어디로 나왔어요? 정무직으로 나왔어요? 특정직으로 나왔어요? 특정직으로 나왔죠. 대법관. 특정직으로 나왔죠? 그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게 또 특이했던 게 이거는 지방자치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도지사의 비서가 별정직이죠.
그거 나온 거 있어요. 별정직으로 도지사의 비서가만 나온 거가 있고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어요. 1호 봉급,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당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무시하고 자, 군무원 인사법에 갔어요.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계급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군무원 인사법에 가면은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적 없는 사람, 복수 국적자, 그 다음에 33조에 그 결격 사유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군무원 인사법, 보수,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지방교부세법이에요. 이거는 거의 제가 99.9999999.9% 제가 복원을 했다고 자신을 해요. 자, 주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1번하고 4번에서 나왔고요. 경기도하고 세종자치시도 정확히 맞았어요. 어쩌나 주민들에게 소방안전교부세의 그 부과 대상인가요? 지방교부세는요. 이런 법을 볼 때 항상 주인공이 누군지 보셔야 되죠. 지방교부세법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행정? 안전부 장관이죠. 그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정부에서 주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대표로 나오죠. 어쨌거나 경기도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부과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주민들한테 부과할 수는 없죠. 그쵸? 세종자치시도 얘도 주민들에게 분권교부세를 부과할 수 없죠. 일단은. 그리고 플러스로 이 분권교부세는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5년도에는 없어진 세예요. 그죠? 이게 어디에 통합이 됐죠? 부동산 교부세에 통합됐다 아니면 보통교부세에 통합됐다?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면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저는 지역은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광역시라는 거 둘이 똑같았어요. 자꾸 바뀌는데 이게 어쨌거나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신청이 없어도 교부될 수 있다가 특별교부세 아닌가요? 여러분 40, 50, 10으로 맨날 외우는 거죠. 그쵸? 그럼 뭐 지역 현안, 그 다음에 재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40, 50, 10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인천광역시는 부동산 교부세가 교부될 수 없다. 확실한 건 1번하고 4번이 정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 관점에서 2번하고 3번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찍을 수 있어요. 3번을. 그렇지 않나요? 2번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한 정보에 의하면. 3번, 인천광역시는 부동산 교부세가 일단 교부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일단 기초자치단체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원칙이 누구냐면 시도가 원칙이에요. 그것까지 추가해서 기억해보려고 해봅시다. 자, 소방안전교부세는 누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부과할 수 없다.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도 특별교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자, 기초자치단체죠. 플러스 특별자치시 세종, 그 다음에 제주도는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 대상이에요. 근데 얘네를 외우면 헷갈려지니까 얘를 외워야 되죠. 그쵸? 야, 기초죠. 그죠? 뭐 기부라고 외워놓든지 북이라고 외워놓든지 기부 하나 외워놓고 기부. 그러니까 광역시인 얘는 누구니까? 광역이니까 부동산 교부세가 교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표를 쓸데없이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보통 교부세의 교부 대상은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미달액.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애한테 미달액을 기초로 주죠. 그쵸? 다만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다 합산해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다가 교부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법의 예문에 나온 거고. 특별교부세는 40, 50, 10 순서대로 일단 넣어놓고 40, 50, 10 지역 현안, 재난복구, 그 다음에 국가적 장려사업 등 사업, 그 다음에 실적이 우수한. 이죠? 40, 50, 10. 얘는 몇 퍼센트죠? 97%. 얘는 몇 퍼센트죠? 3%죠? 그죠? 97%하고 3%. 저는 이걸 지방교부 3법이라고 외워놨어요. 지방교부 3법. 왜냐면 나중에 서울시 문제에 그게 있었나요?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90%하고 10% 나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가 97%, 3% 확실하게 외워놓으셔야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청교부 원칙이지만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 없을 때도 교부가 가능하니까 아까 누구였죠? 무슨 광역시? 인천인지 어딘지 어떤 광역시도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특정 재원이라고 하죠.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가 제한이 할 수 있죠. 행안부 장관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다가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 지금 맨날 나오는 거야. 자, 부동산 교부세는 기본적으로 기초. 기부. 그 다음 얘는 시도예요. 기부 시도예요.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방이 불 나잖아요. 불이 빛이 나오잖아요. 약간 빛광자 생각하시면서 광역단체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광, 안전교부세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는 이거는 공통되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플러스 알파로 외우시면 되겠죠. 기부, 소광, 기부광소라고 하든지 외워놓으시고요. 짧게. 법, 4가지 종류죠. 분권교부세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법, 보통교부세는 수요에 못 미치는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데 자치구는 합산해서 그 특별시나 광역시의 교부. 행안부 장관이 역시 배부하고 있죠. 그쵸? 특별교부세예요. 아까 지역 현안, 그 다음에 재난복구, 사업 등등. 40, 50, 10.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하는데 신청이 없어도 교부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부 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교부할 수가 없다. 부동산의 교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도 똑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생략했어요. 있고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 기준 다음과 같다. 아까 기부였죠? 맞아요? 기부? 외우려면 외우고 저는 못하겠어요 하면 같이 읽어봐요. 그냥 재정 50, 사복은 35, 그다음에 지방교육 10. 저도 아직은 못 외우겠어요. 외울 자신도 없고.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10명 나오면 10명 다 틀리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뭐하러 해요? 그냥 나도 틀려야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동산 보유세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뭐 1,0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많이 받고 있죠. 고요.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소방안전교부 기준. 이건 제가 시행령이에요. 시행령만 갖고 온 거예요. 소방안전교부는 아까 광역이었죠. 그쵸? 광역한테 준다. 뭐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도는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 교부한다. 이런 게 있고요. 소방 분야, 안전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못 외울 것 같아요. 근데 나왔으니까 계속 꾸준히 읽어보려고는 할게요. 100분의 20의 예산액 정산은 이거는 2018년도 5월 20일까지였는데요. 여러분 내년도가 이게 4월 20일부터 시행이 돼요. 4월 1일인가? 어디 며칠이죠? 4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3월 18일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존에 있는 뭐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되는 거 기출문제 준비하시는 분은 이거 보셔야 돼요. 해당 연도의 내국세 19.24%죠. 그쵸?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총액 있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이게 우리가 기존에 외우던 거예요. 이게 내년 9급까지는 이게 통해요. 정산액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재원은 97%죠. 이거에 1호하고 2, 4호의 정산액에 특별교부세는 여기에서의 3%죠. 있고 여기는 부동산교부세는 그 종부세 총액이랑 뭐 정산액. 소방안전교부세는 아까 20% 플러스 정산액이겠죠. 이게 바뀌어요. 12월 10일에 개정됐어요. 내국세의 19.24% 더하기 종부세 총액이랑 그 다음에 100분의 45로 바뀌었어요. 이게 소방공무원 때문에 그래요. 45%로 바뀌었어요. 이거 특이하죠. 개별 소비세 총액. 소방안전. 근데 이거랑 또 뭐로 기억해야 되냐면 어디 있어? 행안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된다. 소방청장의 의견을 교부해야 된다. 괜찮고. 교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건 그대로 20%예요. 그러니까 45%예요. 일단 종합 배분돼서 나오는 거는 45%고 그 안에서 인건비 나오면 20%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20%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이건 문제에 제가 생각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건지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였어요. 일정한 자격도 기억이 나고 외국인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자, 기억.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맞습니까? 이거는 확실히 외국인 돼요, 안 돼요? 외국인 되죠.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주민투표는요? 주민투표법에서 봤을까요? 여러분 보셨을까요? 주민소환은요? 보셨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도 보셨을 것 같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감사 청구하고 주민소송이에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죠. 돼요, 사실은. 돼요. 이 사람이 법을 못 읽는 건지 아니면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기가 6개가 없죠? 그래서 저도 4번을 찍고 나왔어요.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틀린 게 사실은 정확한 답인데 맞으면 좋아요 좋겠지만은 사실은 정답이 없음이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내려가서 보면은 있죠. 외국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이루 그쵸? 감사 청구할게요. 여긴 그런 말이 없어요. 19세 이상의 주민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예, 이거 해가지고 500명, 300명, 200명 국민권익위원회 300명이죠. 그죠? 거기다 감사하는 거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500명, 300명, 200명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시한테 주죠. 주시. 그죠? 주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감사는 뭐예요? 감사원에 하는 거죠. 그거랑 구분하셔야 되고요. 여기 공익을 현저히 해쳐도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수사감동은 안 된다. 수사감동은 안 된다. 2년 내에는 제기할 수 없다. 2년 내에는 제기할 수 없다. 60일 이내에 끝내야 된다.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보면 15조 3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1항하고 2항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감사 청구는 외국인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지만 법을 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괄호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16조에서의 19세 이상의 주민이에요. 그쵸? 그럼 돼요? 안 돼요? 되죠? 이상의 주민 여기다 괄호친 게 아니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다 괄호쳤으니까 주민 감사도 외국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어디에 전화해보면 되냐면 지방자치법 위에 보면은 자치분권가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된다고 할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예, 분수로 이게 나눠져 있죠. 두 군데로 있고 주민소송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아닙니까? 되죠. 감사 청구가 되면은 당연히 주민소송 당연히 되죠. 감사 청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돈에 관련된 거죠. 공금, 재산, 그다음 뭐 당사자라는 매매, 그 밖에 계약 다 돈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사람은 한 명이든지 몇 명이든지 장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도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면 당연히 주민소송할 수 있겠죠. 60일 이내에 감사를 안 꺼내면 불복, 이행 안 하면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은 다 한 것 같다.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효력 유무. 어쨌거나 다 끝에 요구라는 말이 붙죠. 요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중지 청구 소송은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오직 중지 청구 소송만 이런 말이 있죠. 소송이니까 90일이죠. 60일이 아니라. 그쵸? 감사는 아까 60일이었죠? 그쵸? 끝난 날부터 90일이에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망하면 종료된다가 아니라 사망하면 중단된다. 사망하면 중단된다. 이사가면 중단된다. 사망해도 중단된다. 그 다음에 수개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수개를 할 수 있다. 수개하지 않으면 그때 종료된다. 행정법원 여기 나오고요. 장은 지체 없이 3자에 대해서 소송 고지할 것을 장이 직접 고지하는 게 아니라 법원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청구를 본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를 할 수가 없다.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이죠. 승소하면 돈 받는다.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사용되면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급받는다. 행정소송법을 적용을 받는다. 주민투표법. 현재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조례로 정한 사람. 역시 이 사람도 되고요.
주민소환법. 주민투표권이 있다. 누구죠?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3년이 경과한 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소환법에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나왔는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주소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체류만 해도 된대요. 호텔에 있어도 돼. 호텔에서 혼자서 학술 연구에 앉아 있으면서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있고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법인하고 단체는 사무소는 두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보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